안녕하십니까. 성의법인의 이영원 회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어, 아, 카메라가 여기죠? 네. 2017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블로그, 옛날에 포스팅했던 블로그에 개정세법 전체 내용하고, 제가 특별히 저희 뭐 클라이언트들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이제 뭐 일반적인 회사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뭐 개정세법 자체도 워낙에 광범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약했다고 했는데도 뭐 한 25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그 취지, 뭐 상세한 설명을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예, 부동산 임대 주업법인 등에 대한 과세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 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 보시면 지배주주가 50% 지분율이 초과한다든지, 네,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매출이 70% 이상이 되든지, 형식근로자 수가 이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결국 줍대비 한도 금액을 50%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용 수용차에 일반적으로 그 비용 처리할 수 있는 1,000만 원 한도, 이것도 500만 원으로 낮추겠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 뭐 부동산 임대업을 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외국 납부세 공제 이제 제출 기한 연장이니까, 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이 있는 회사는 이제 대여금이 보통 있죠. 이제 국내 간의 이제 대여금 거래면은 우리 당겨대출 이자율, 예, 지금 현재는 4.6%죠. 4.6%를 이제 보통 쓰는데, 이제 해외의 경우는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서 국조법을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제 4.6%로 딱 명시를 해놨는데, 국조법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정상 가격이라고 해서 삼자와 거래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뭐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하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얘기죠. 뭐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예, 당기대출 이자율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4.6%를 쓰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예,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습니다. 예, 회계라는 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근데 이제 세법은 다릅니다. 세법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애매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딱딱딱딱 집어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6%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는 20% 넘으면 특수관계자다. 딱 이렇게 뭔가 찍혀져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조법도, 예, 해외 관계사 간의 대여금 거래도 4.6%로 해라 라고 딱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통합 뭐 기업 보고서인데, 이게 사실 뱁스라고 알려져 있는 뭐 구글세 뭐 이런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총 매출이 1,000억 이상인데 500억 이상을 해외 자회사 수상 기자한테 하는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보고서들을 내라. 예. 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제, 예, 3월 말까지 내고 다만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예 그냥 규정으로 해서, 1년 이내까지 내라. 이렇게, 예, 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연장 신청서를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압성석공제 적용 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이면, 예, 이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조금 한정을 지었었는데, 지금 좀 변경을 해서 뭐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예, 이하인 회사만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예, 지금 네, 이렇게 조금 바뀐 거고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가압성성을 받을 계획을 막 세웠는데 3천억 넘어버리면 못 받아버리니까. 예, 그러면 뭐 분할을 하라는 얘기인지, 예, 분할해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조금 어떤 기업 가압성성을 받는 회사 스케줄을 짜고 있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예, 어떤
제한 조건인데 하여튼 그 제한 조건을 조금 열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특수관계자끼리 뭔가 이 주식을 거래한다든지 하면 이제 결국 상증법상의 이제 시가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그 거래 금액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비상장 주식의 평가일 텐데요. 예, 뭐 간단하게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를 구하고 순손익 가치를 이제 5분의 3, 순자산 가치를 5분의 2라고 이제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손익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 떨어뜨리면 이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예, 그런 것을 막고자 이제 하한 설정을 한 거죠. 이제 순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 80%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순자산 가치로 한다. 뭐 이렇게 하한을 둔 겁니다. 예, 그런 어떤 표현이 좀 그렇죠. 잔재주, 예, 잔재주, 의도적인 어떤 조정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7 밑에 보시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일단은 순자산가치 70% 하한선을 조금 두고 그 다음부터는 80%로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의 비중, 저기 가중평균 예, 요거 방법도 있지만 특정 회사는 이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청산 휴폐업, 3년 이상 결손, 뭐 부동산이 80% 이상인 이런 게 이제 순자산 가치로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좀 추가해서 보유한 주식이 이제 뭐 자산의 80%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 페이퍼 컴퍼니, 뭐 특수 목적 회사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중소기업이 확정된 법인, 예, 피 뭐냐, 네, PFV 라는 것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설립 존속 기간이 확정되어 있죠. 그런데는 이제 순전한 가치로 해라. 왜냐하면 손익 가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뭐 계속 이익이 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순손익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서 그것도 이제 순자산 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인데 뭐 좀 중소기업 50% 원래 이제 중소와 중기업이 이제 50% 이상일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예, 원래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50%였는데 예, 중견기업을 따로 40%로 뺐죠. 예, 중견기업은 예, 좀 많이 내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 방식 정비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 말인가요? 17년 초인가요? 이게 심판대로 예, 우리 그 커피 먹고 10개 도장 찍으면 한 개 공짜로 주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한 개 공짜로 주는 것도 이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심판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게 결국 그 10개의 가격에는 그 한 개 공짜로 주는 게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펼쳐서 예, 이겼죠. 예,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안도 같이 예, 이런 마일리지에 의한 과세 부분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이도인데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농산물 거래하시는 분들을 좀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예, 사실은 생계서를 받지 않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 예, 이거를 이제 2016년까지였는데 이제 2018년까지로 좀 연장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우대 공제율은 이제 부가세법상의 특정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카드를 받으면 카드의 이제 몇 프로 정도를 이제 공제해주는 부가세에서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 예전에 신용카드를 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 이제 연말정산 때 공제해 준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조금 없어졌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그런 그거를 좀 줄여가는 지금 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16년까지였는데 이제 뭐 2018년까지 조금 늘려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됐겠죠. 네. 이런 것들을 뭐 처음에 막 필요해서 막 쓰라고 신용카드 쓰라고 막 장려했다가 이제 다 쓰니까 이제 안 해주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여론의 이제 문제가 있었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적인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국 수입부가세는 뭐 내고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예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이제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재산권 현물주자는 뭐 특별한 소수의 기업이니까 제외하고 그다음에 고유투자 R&D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는데 기존에는 이제 업종을 막 열거했죠. 해당 업종을. 근데 지금은 예,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이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회계 세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뭐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하나 이게 이렇게 바뀐 거에 또 중소기업 범위할 때 사실은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런 업종만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에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중소기업이니까 모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그 다음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인데 그러면 그거를 중소기업이니까 특별세 감면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여기는 또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다다다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 판단하는 업종과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 중소기업이더라도 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뭐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됐다. 예. 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이 동영상을 볼 리는 없기 때문에요. 예,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기업 R&D 비용 세공개인데 대기업 대기업은 잘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예, 여기서 이제 기존의 한도에서 조금 올려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받고 있는 공제죠. 옛날에는 임시투자세 공제, 임투라고 해서 그걸 많이 받다가 정부에서 이제 고용을 늘려야겠다. 무조건 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용이 늘어야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걸로 좀 바뀐 게 이제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 예.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결국 인원수는 이제 추가 공제라고 해서 인원수 는 만큼 공제를 더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있죠. 중요한 건 일반 상시 근로자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는 인원수에 곱하기 1,000만 원을 한도로 했고 올해부터는 상향해서 1,500만 원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가 준다면 이 추가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것을 염려해서인지 그냥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7%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고 그냥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3%였죠? 3%를 그냥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회사가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좀 투자가 많은 회사들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냐 좀 판단을 하고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회계사, 세무사도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좀 얘기해서 회사를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성각 특례인데요. 이게 작년에 있었나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서 기존의 감가상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제 기준 내용 요소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인데 기존에 지금 현재 어떤 원칙은 이거죠. 기준 내용 요소의 25%의 범위에서 내용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 내용 요소가 5년이라면 25%라면 4년에서 6년, 4, 5, 6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50%라고 하면 3년에서 7년이 되나요? 네, 그럼 3년에서 7년을 이제 뭐 보통은 이제 7년을 선택해서 3년을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빨리 상각비를 뽑아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범위세를 좀 줄이게끔 할 수 있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특례가 신설됐고 그 다음 페이지는 특례를 이제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예, 벌써 14분이네요.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례인데요.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이제 결국 한도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한도가, 세법에서 한도가 있는 개념, 뭐 접대비, 지금은 태충이 이제 한도가 없긴 하지만, 예,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세법에는 이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개도, 뭐 인원수 한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접대비가 뭐 가장 유명한 거죠. 딱 얼마. 예. 접대비를 뭐 정량하지 않겠다. 뭐 접대비 쓰는 걸 전부 다 비용 처리해 주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일 거고 접대비는 크게 기본 한도 플러스에다가 매출액의 이제 특정 유를 곱해서 그걸 두 개를 가산해서 한다고 설정이 되죠. 네, 그래서 막 지금 뭐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언제부터 이거였고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지금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사실은 원래 1,800으로 이제 접대비 한도를 낮추려고 하다가 중소기업은 2,400으로 하는 걸로 계속 종전에는 이제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400만 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원래 1,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600만 원 줄어드는 모양이었는데 그 적용 시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2,400만 원 접대비 한도 거기에다가 이제 매출의 특정 비율을 때려서 접대비 한도가 구해진다. 그래서 이 접대비가 이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뭐 그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 어느 계정에 있든 상관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접대비성으로 보인다면 결국 접대비로 가산이 돼서 한도가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법인카드는 사실은 뭐 국세청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다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홈택스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법인카드 사용 중에서 뭐 휴일에 사용한 금액 얼마,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 얼마, 그리고 뭐 자가소비, 자가사용으로 보이는 뭐 병원, 마트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금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참 잘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나오죠. 그럼 일반 카드로 써서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는 워낙에 좀 잘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 이제 다른 업체 가서 들었는데요. 세무조사 하는데 저기 출입국 관리소의 내용을 다 받아왔다고. 해외 자회사가 있는 케이스였는데 출입국 관리소의 내용을 받아서 이 사람은 뭐 1년에 한 뭐 100일씩이나 해외에 있네요. 이게 뭐 비용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 사람은 100일씩이나 하는데 우리 연구소 직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에는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재활용 폐자원 등 마지막이죠. 재활용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시한을 이제 2016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어떤 뭐 법인 회사들이 이제 재활용 폐자원을 예, 사서 파는 업종, 그다음에 중고차를 사서 파는 업종. 이것도 이제 결국 매입세 연계서를 받지 못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입세액은 안 생기고 매출세액이 생기니까 뭐 이런 정책이 나왔을 것 그좀 우대하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폐자원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잘 이용해야지 쓰레기도 없애고 재활용도 되고 이제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지원.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 이거 지원 뭐 하는 게 더 좋겠죠. 중고자동차 그냥 다 폐차해버리면 또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사서 잘 팔아라. 그런 의도라고 보입니다. 2016년까지인데 2018년. 이게 이제 뭐 농산물 의제매입세 공제하고 뭐 그 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뭐 취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좀 유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설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용기한 연장한 게 한 3분의 1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뀐 것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뭐 제가 요약한 것만 한번 쭉 보셔도 되는데 최대한 이제 세법 해설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으시면서 회사가 적용되는 게 없느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세무조정 하시는 분들 내지는 자문
회계사 세무사한테 한번 개정세법 중에 우리 회사가 좀 관련되어 있는 게 맞냐, 어느 정도 어떤 게 있겠느냐 좀 검토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신다면, 뭐다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문을 받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사실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의논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회계사나 세무사를 만나고 같이 관계를 유지를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보통 동영상 찍는 거의 2배, 20분 정도를 녹음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